오늘 이 시간에는 전산회계 2급 기출문제 이론 92회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92회 기출문제 이론 1번을 보시면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의 계정 과목은 유동성이 낮은 순서가 아니고 높은 순서죠. 그래서 유동성 배로 법칙은 유동성이 높은 현금부터 기록해야 되겠죠. 그래서 현금화가 빠른 것부터 기록하는 거. 이게 이제 유동성 배열 법칙인데 유동성이 낮은 순서대로 배열한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1번이 답이고요. 재무상태표에서 자산, 부채, 자본은 총액주의죠. 수익과 비용은 순액으로 수익과 비용을 표시하는 것과 자산과 부채, 자본을 표시할 때 자산, 부채, 자본은 총액 표시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본 항목 중 이해금은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한다. 맞는 내용이죠. 자본잉여금은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이고 이익잉여금은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이죠. 그리고 자산과 부채는 결산일현제 1년 기준으로 유동과 비유동 항목으로 구분하죠. 맞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유동성이 높은 순서대로 배열해야 되는데 유동성이 낮은 순서대로 배열한다 그래서 1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회계상의 거래를 모두 고른 것은 그랬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거래가 아닌 것들을 좀 기억하셔야 되죠. 주문, 계약, 채용, 보관, 담보제공. 주문, 계약, 채공, 보관, 담보제공. 이런 것들은 거래가 아니죠. 그래서 종업원을 추가로 채용하고 거래가 아니죠. 건물을 추가로 사용하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다 거래가 아니죠. 종업원을 추가로 채용을 하고 급여를 지급했으면 거래이죠. 그리고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임차료를 지급하게 되면 거래가 되겠죠. 근데 채용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맺은 걸로만은 거래가 아니겠고요. 자동차를 현금으로 매입하면 차량 운반고라는 자산과 증가하고 현금이나 자산이 감소하는 거래가 되겠고요. 상품을 추가로 주문하였다. 이건 거래가 아니죠. 상품을 주문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하면 승급금이라는 채권이 자산이 발생해서 거래가 되겠지만 주문한 것은 거래가 아니죠. 그리고 현금을 3년간 차입하게 되면 차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고 대변에 장기 차입금이나 부채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디귿과 미음은 거래인데 주문, 계약, 채용 그리고 추가로 더 얘기한다면 담보 제공 이런 것들은 거래가 아니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회계정보 내부 이용자에 속하는 이해관계자라고 그랬는데요. 회계정보 이용자는 내부 정보 이용자가 있고 외부 정보 이용자가 있죠. 내부 정보 이용자는 경영자나 임직원이 내부 정보 이용자일 거고요. 외부 정보 이용자는 투자자나 채권자, 소비자, 고객, 정부기관 등이 이제 외부 정보 이용자가 되겠죠. 그래서 내부 정보 이용자에 속하는 이해관계자는 경영자입니다. 3번이 답이고요. 11월 30일 상품 110만 원을 외상으로 판매했습니다. 외상으로 판매했으니까 대비는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발생할 것이고요. 운송비 14만 원을 국민은행에 보통예금으로 지급을 했어요. 매출할 때 운임이니까 차변에 운반비로 처리하셔야 되고요. 보통예금으로 판매했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는 거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상으로 판매했는데 외상매입금이라는 계정과목은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거래가 되겠죠. 외상매입금은 매입 시 발생하는 계정과목이 되겠죠. 그래서 4번이 답이겠고요.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당좌 자산을 계산하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당좌 자산은 현금, 보통예금, 외상매출금, 단기대여금 이 녀석들이 이제 당좌 자산이 되겠죠. 예수금과 지급은 부채에 속하는 계정 과목이죠. 그래서 현금, 보통예금, 외상매출금, 단기대여. 그래서 128만 원 3번이 답이겠습니다. 6번 보시면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행한 주하나 지폐. 현금이죠. 통화대용증권.
현금성 자산이죠.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고 있는 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인데요. 자기하 수표는 현금이죠. 우편한 증서나 배당금 지급 통지서는 현금성 자산이 되겠죠. 근데 수입인지는 세금과목과로 회계 처리하셔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6번은 4번이 답이겠습니다. 다음은 기말 재고 자산을 과소평가한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기말 재고 자산은 매출원가에 영향을 주죠. 그래서 기초 재고액 플러스 순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재고액은 매출원가인데, 기말 재고액을 과소 계산하게 되면 매출원가는 과대 계산이 되겠죠. 매출원가는 과대 계산이 되고, 매출원가가 과대 계산이 되면 당기순이익은 과소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매출원가는 과대 계산되고 당기순이익은 과소 계산이 된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겠고요. 8번 보시면 다음 거래 내용에서 기록되어야 할 보조부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장부는 주요부와 보조부로 나눠지고, 주요부는 분계장과 총계정원장으로 나눠지죠. 그래서 분계장과 총계정원장에는 거래라면 모두 기록되어지는 장부겠죠. 그래서 보조부가 보조원장과 보조기입장으로 나눠지는데, 보조원장은 매입처 원장, 매출처 원장, 그 다음에 뭐 상품재고장, 이런 것들이 이제 보조부가 될 텐데요. 보조부 중에서 지금 보시면 매출하고 동전 발행 당사 수표를 받았습니다. 상품을 매출했으니까 매출장이 기록되겠죠. 매출장이 기록이 되고, 매출하게 되면 상품재고장이 또 기록이 되겠죠. 그래서 매출장에는 매가로 기록이 되고, 여기에 원가는 표시되지 않았지만 상품재고장에는 원가로 기록이 될 겁니다. 그리고 동전 발행 수표를 받았으니까 동전 발행 수표는 현금으로 처리해야죠. 그래서 현금 출납장이 기록이 되는 거래이고요. 그래서 당좌이금에 관한 거래는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좌이금 출납장이 기록되는 내용은 없겠습니다. 그래서 8번은 답이 2번이겠고요. 9번 보시면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닌 것을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감가상각 대상이 되는 것들은 유형자산이죠. 토지, 건물, 비품, 차량, 운반구, 기계장치, 구축물, 건설 중인 자산, 이런 것들이 유형자산인데, 유형자산 중에서도 토지나 건설 중인 자산은 사용이나 기간 경과에 의해서 가치가 감소하지 않기 때문에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데 일단 여기서는 건물, 차량, 운반구, 기계장치는 유형자산이기 때문에 감가상각 대상이 되지만, 임차보증금은 기타 비유동자산이죠. 그래서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 대상이 아닌 것은 4번이 답이죠. 10번.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잘못 처리하게 된 회계 처리한 경우에 발생하는 영향으로 바른 것은 그랬습니다. 자본적 지출이면은 자산이 증가하겠죠. 그리고 수익적 지출은 수익이 증가할 텐데요. 수익적 지출은 비용이 증가하겠죠. 수선비로 회계 처리하셔야 되니까. 근데 자본적 지출, 즉 자산을 증가해야 되는데 수익적 지출,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기 때문에 자산은 감소하고, 자산이 감소하고 비용이 증가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은 감소하겠죠. 그래서 3번, 자산이 감소하고 이익은 감소한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겠습니다. 11번 보시면 재무제표상의 분류 기준이 다른 항목은 그랬습니다. 예수금이나 미지급금, 미지급 비용은 부채죠. 그런데 미수수익은 이제 자산 항목에 해당해서 11번은 3번이 답이겠습니다. 12번 보시면 다음 회계처리 시 차변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요. 기업주가 매출처로부터 외상매출금 100만 원을 현금 회수했어요. 정상적인 거래라면 대변의 외상매출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고 차변의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는 거래인데, 이 현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차변에 인출금이라는 계정감이 발생하고, 결국 인출금은 나중에 결산 정리 대상이 돼서 인출금은 결산 때 상계 처리하고 자본이 감소하는 거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로만 본다면 외상매출금을 회수해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으니까 차변에는 인출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발생하겠습니다. 13번 보시면 수익의 이연에 해당하는 것은 선수수익이죠.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비용의 이연은 선급비용, 수익의 예상 발생은 미수수익, 그 다음에 비용의 예상 발생은 미지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익의 이연에 해당하는 것은 선수수익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금과 원가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을 물어봤는데요. 우리가 구입해서 등기를 하기 위해서, 본인 앞으로 등기를 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취득세나 등록세, 즉 등기 비용 같은 경우는 세금과 원가를 회계 처리하지 않고 취득 원가에다가 포함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적십자회비나 재산세나 자동차세 이런 것들은 보유하고 있는 재산세나 자동차세는 보유하고 있는 보유세에 해당하죠. 그래서 세금과 원가를 회계 처리하고 적십자회비나 뭐 상공회수 회비 이런 것들도 이제 세금과 원가를 회계 처리하시는데 4번 건물 구입 시 지급한 취득세는 건물의 취득 원가에 포함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금과 공과 계정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5번 보시면 2020년 말 손익계산서에 기재될 감가상각비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취득원가가 1,100만 원이고요. 감정가치는 100만 원이고요. 내용연수가 5년인데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했습니다. 정액법 공식은 내용연수분의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이죠. 그럼 취득원가 1,100만 원에서 잔존가액 100만 원을 빼면은 분모는 1,000만 원이고 그 1,000만 원을 내용연수 5년 동안 나누게 되면 매년 200만 원씩 감가상각하게 되겠죠. 그래서 감가상각비는 200만 원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문제를 살펴보시면 재무상표표 작성 기준에서 유동성 배열 법칙은 유동성이 높은 순서대로 배열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이 답이었었고요. 자산부채 자본은 총액주의, 총액으로 표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잉여금이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해서 표시하는데요. 1급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자본잉여금을 좀 기억하시면 문제가 많이 이론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본잉여금은 나중에 배우시겠습니다만은 주식발행 초과금, 감자차익, 자기주식처분이익 등이 있는데요. 주감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과정 중에서 1급과 세무를 공부하시는 과정들이 있어서 나중에 어차피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자본잉여금, 주감자, 주식발행 초과금, 감자차익, 자기주식 처분이익 이렇게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동과 비유동의 구분인데요. 자산이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부채가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또 단기와 장기의 구분을 우리가 하는데요. 이렇게 유동과 비유동, 단기와 비유동의 구분은 기준을 1년으로 한다는 거, 1년을 기준으로 유동과 비유동, 그 다음에 단기와 장기로 구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2번 보시면 거래를 고르려고 그랬었는데 거래가 아닌 것을 기억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주문, 계약, 채용, 보관, 담보 제공 이런 것들은 거래가 아니다라는 거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회계 정보 이용자가 이제 내부 정보 이용자가 있고 외부 정보 이용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회계라는 것은 기업이 이제 거래가 발생하게 되면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증감 변화가 일어나고요. 이러한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증감 변화를 기록계산 정리해서 재무제표가 작성이 될 텐데 이 재무제표를 기업의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을 하게 되고 이 정보 이용자는 내부 정보 이용자가 있고 외부 정보 이용자가 있다. 그래서 내부 정보 이용자는 경영자나 임직원 등이 내부 정보 이용자이고 투자자나 채권자, 그 다음에 정보기관, 소비자나 고객 등은 외부 정보 이용자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을 한 번 더 정리해 보시면 진위상사에 외상으로 판매했으니까 외상 매출금이 발생하고요. 운송비는 매출할 때 운임이니까 운반비로 처리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국민은행 보통임계사에서 지급했으니까 보통임이란 자산이 감소하고 외상 매출금이 발생하는 그러한 거래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외상 매입금이 나와 있어서
외상매입금은 매입 시 발생하는 매입 채무이죠. 발생할 수 없는 거래가 되겠고요. 여기 지금 운임이 나와 있는데요. 이 운송비, 매입할 때의 운송비라면 차변 매입원가, 즉 상품에다가 포함시키셔야 되고, 매출할 때 운임이면 운반비로 처리하신다는 거, 그것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매입 시 운임은 원가에 가산한다. 그리고 매출 시 운임은 운반비로 처리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번을 보시면 당좌자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우리가 당좌자산만 이제 정리하실 건 아니고요. 우리가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유동자산은 다시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분류가 되고요. 재고자산은 이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상품이나 제품 등이 재고자산일 거고요.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는 거. 그걸 기억하셔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이제 시험에 나오면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K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K랩 프로그램에서, 즉 회계 프로그램에서 K랩 프로그램뿐만이 아니고 이제 도전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요. 프로그램들을 대부분 보시면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에 들어가 보시면 계정 과목들의 유형별로 잘 정리가 되어 있죠. 당좌자산, 재고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부채는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비용 같으면은 판매 관리비하고 영업의 비용. 그다음에 이제 영업의 수익 등으로 잘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시험 보실 때 좀 이용을 하신다면 이러한 문제들은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지 않는 계정 과목이 나왔더라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니까요. 시간이 부족하지 않다면 혹시 이런 문제 뭐 당좌자산이나 뭐 재고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뭐 기타 비유동자산, 판매관리비, 영업의 비용, 영업의 수익 등을 구분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정리가 안 되고 구분이 안 된다면 여러분들이 K랩 프로그램에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에 들어가셔서 좀 살펴보는 것도 문제를 푸시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번 문제를 보시면 이제 한국은행이 발행한 주화나 지폐는 현금이고 이제 통화와 언제든지 교환할 수 있는 통화 대용증권이 나와 있는데요. 이러한 통화 대용증권은 현금성 자산으로 회계 처리할 수가 있죠. 그래서 6번에서는 지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구분하는 그러한 문제 출제 유형이 되겠는데요. 현금은 한국은행이 발행한 이제 주화나 지폐 등이 현금이 될 거고요. 통화 대용증권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통화 대용증권은 각종 수표가 있죠. 자기야 수표, 송금 수표, 가계 수표, 타인 발행 수표. 타인 발행 수표는 이제 동전 발행 수표이죠. 동전 발행 당좌 수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타인이 발행한 동점이 발행한 당좌 수표까지도 이제 통화 대용증권이어서 현금으로 처리하면 되죠. 그래서 수표는 현금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수표는 현금인데 단 당점 발행 수표만 당좌이익으로 회계 처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통화 대용증권 중에 이제 우편한 증서, 전신환, 대체저금 환급 증서, 배당금 지급 통지서, 배당금 영수증을 얘기하죠. 공채에 대한 공사채 만기 이자표 이런 것들은 통화 대용증권으로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수입인지는 세금과 공과로 회계 처리를 하시죠. 여러분들이 이제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도 시험을 보실 때마다 이제 수입인지를 붙이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수입인지는 세금과 공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고 가끔 이렇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물어보는 문제 중에 우표가 나오게 돼요. 우표는 통신비로 회계처리 하시면 되겠죠. 통신비로 회계처리 하시면 되겠고, 또 좀 정리 살펴본다면은, 여러분들 이제 요즘에는 인터넷 사용료에 보통 보면은 이제 결합 상품이어가지고, 인터넷 요금 속에가 뭐, TV 수신하는
그런 비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을 때는 예전에 유선방송 시대일 때는 유선방송료 같은 경우는 잡혀있다 처리했지만 요즘에는 TV 수신 요금 등이 인터넷 사용료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냥 인터넷 사용료 같은 경우 또는 TV 수신료 같은 경우에 통신비로 뭐 회계 처리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끔 현금성 자산이 아닌 경우에 수입인지나 우표가 나오기도 하는데 수입인지는 세금과 공과이고 우표는 통신비라는 거 그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말 재고 자산을 과소평가하는 경우에 현상으로 지금 이제 옳은 것은 물어봤었는데요. 기말 재고 자산은 이제 이 문제로만 본다면 매출 원가에 영향을 주게 되겠고, 그래서 매출 원가는 기초 재고액 플러스 단기 순매입액. 여기서 말하는 매입액은 단기 순매입액이거든요. 이 매입액에는 매입 운임은 포함을 해야 되고, 매입 환출,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은 차감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단기 매입액은 순매입을 얘기하는데, 순매입액은 단기 총 매입액에서 매입 운임은 가산하고 매입 환출,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 빼셔서 순매입액을 계산하셔야 되는데요. 기초재고액 플러스 단기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재고액이 매출원가인데 기말재고자산, 즉 기말상품재고액을 과소 계상하게 되면 빼는 금액이 작아지니까 매출원가는 증가하겠죠. 그리고 매출원가가 증가하게 되면 순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가 매출총이익인데 매출원가가 증가하게 되면 빼는 금액이 증가하게 되니까 당기순이익은 당연히 감소하겠죠. 그리고 이 순매출액을 계산하실 때는 총 매출액에서 매출환입, 매출애누리, 매출 할인을 차감하게 되면 순매출액이 계산이 되는데 만약에 매출운임이 나왔다면 이 순매출액을 계산할 때 참고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운임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매입운임이 있고 매출운임이 있는데 매입운임은 매입원가에 가산해서 이 순매입액에 영향을 주겠지만 매출운임은 따로 운반비로 회계 처리하시기 때문에 순매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조부가 나와 있는데요. 보조부가 여러분들이 장부의 주요부하고 보조부를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주요부는 분계장이나 총계정원장이 장부의 주요부에 해당을 하죠. 보조부는 보조원장과 보조기입장으로 나눠지는데 보조원장이 매입처원장, 매출처원장, 상품재고장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처원장은 외상매입금을 기록하는 장부, 매출처원장은 외상매출금을 기록하는 장부이고요. 그 다음에 보조기입장에서 현금의 수입 지출을 기록하는 현금출납장, 그 다음에 당좌예금의 예입과 인출을 기록하는 당좌예금 출납장, 매입과 관련된 매입장이나 매출장, 그 다음에 바드러움에 관련된 바드러움 기입장이나 지급원 기입장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 보조 기입장에 해당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장부에 기입되는 각 장부에 기입되는 거래들을 거래가 발생했을 때 어떤 장부에 기입되는지 그런 것들은 꼭 기록하실 필요가 있고요. 매입할 때 매입운임은 원가에 가산하니까 매입장에도 기록이 되겠죠. 근데 매출할 때 운임은 운반비로 따로 처리하니까 매출장에도 기록되지 않고 상품재고장에도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출장에는 상품 매매한 가격, 매가로 기록이 되고 상품재고장에는 입고 출고 재고를 기록하는 장부이고 입고 출고 재고를 기록할 때 재고자산의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이 이제 이동평균법, 총평균법으로 나눠지죠. 그래서 매출장에는 매가로 기록이 되고 상품재고장에는 원가로 기록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닌 것을 물어봤는데 토지, 건물, 비품, 차량, 운반, 기계장치, 구축물, 건설 중인 자산 이런 것들은 유형자산에 해당하는데 모든 유형자산이 감가상각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토지나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가 되죠. 근데 여기서는 유형자산이 아니고 기타 비유동자산이 나왔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 기타 비유동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고 만약에 유형자산이 나왔더라도 토지나 건설 중인 자산이 나왔을 때는 토지나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라는 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됩니다. 그리고 자본적 지출은 유형자산의 원가에다가 포함시켜야 되고, 수익적 지출은 건물이나 기계장치에 대해서는 수선비, 그다음에 차량 운반부에 대해서는 차량 유지비를 이렇게 처리하시는데,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또는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잘못 처리했을 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재무제표상의 분류, 이런 것들도 예수금, 미지급금, 미지급 비용은 부채이고 미수수익은 자산이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업주가 회사의 이런 현금 등 또는 외상 매출금을 회수해서 현금으로 회수했는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죠. 그래서 이건 인출금이라는 개정과목으로 회계 처리하시고, 인출금은 결국은 기말 결산 때 결산 정리 대상이어서 자본금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수수익은 수익의 발생, 수익의 예상이 되고요. 미지급 비용은 비용의 발생, 비용의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선수수익은 수익의 이연, 선급 비용은 비용의 이연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건물 등을 구입할 때 취득세나 등록세 등을 구입하게 되는데, 이런 취득세나 등록세, 이런 취등록세는 유형자산의 원가에다가 포함하셔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정액법과 정률법의 공식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외우셔야 되는 항목입니다. 이상으로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전산회계 기출문제, 이론 등은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이론 등은 15문제가 출제되고 각 항목당 2점씩 30점이 배점이 주어지기 때문에 최소 8개에서 10개 이상은 맞히셔야 합격선에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요. 이론 공부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